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104페이지 예금 업무 일반사항 그 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기 제1절 예금 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여기 예금 계약과 관련해서 여러분 기본서의 내용은 조금 장황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 요약된 이 내용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암기가 필수긴 하지만 암기 전에 여러분들 좀 예금 계약에 대한 어떤 성질을 갖다가 이해를 하시면서 그렇게 암기를 같이 병행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 뭐 기억이 오래 남을 겁니다. 그래서 예금 계약의 성질과 관련해서 첫 번째 보시면 자, 소비 임치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시험엔 소비 대차 계약이라고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래서 예금 계약과 관련해서는 소비 임치 계약. 자, 소비 임치 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 예금주가 금융기관에다 돈을 맡기면 그때 소유권이 금융기관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소유권을 은행에서 취득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든지 간에 그건 자기 마음이고요. 다만 자, 예금주가 어떤 정당한 기한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 처음에 맺었던 어떤 약정에 의해서 금액을 반환을 청구할 때 그때 지급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그때 지급하는 거는 그 예금주가 맡긴 돈 그대로 똑같은 1년 번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동종, 동질, 동량 그러니까 같은 가치죠. 금액이니까 돈이니까 여러분들 같은 금액의 어떤 돈으로 지불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소비 임치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소비 임치 계약과 관련해서는 예금 계약이 소비 임치 계약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 임치 계약에 대한 의미도 여러분들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소비란 말이 붙으면 자, 소유권이 넘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은 금융기관이 취득한다라는 거, 그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과 우리가 자, 예금 계약을 맺으면 금융기관이 여러분 상인이에요. 그래서 계약 중에서 일방이나 당사자 쌍방이나 이렇게 상인이 있으면 우리가 그때 맺는 계약을 우리가 상사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사 계약이 되면 상사 계약의 나름의 특유한 특징들이 이제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우리 사인들끼리 일반 개인들끼리 어떤 계약을 맺을 때를 우리가 인사 계약이라고 한다면 상인이 그 당사자 중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상사 계약이라고 합니다. 상사 계약 같은 경우는 자, 일단 그 상인이 좀 주의 의무가 좀 더 가중돼요. 그래서 이때는 선관 주의 의무라고 해가지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지 책임을 다하는 게 되고요. 그러면 그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가지고 계약 당사자에게 상대방이겠죠.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그냥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있다 정도만 여러분 수험적으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는 5년이 적용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민사채무와 관련해서는 10년이지만 상사채무가 되면 자, 이게 소멸시효가 5년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소멸시효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으로서는 권리가 소멸됐다라고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바로 소멸시효거든요. 그럼 제가 만약에 금융기관에 자, 예금을 반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만약에 100만 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5년 동안 청구를 하지 않으면 금융기관으로서는 당신의 소멸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멸시효라는 것은 법적으로도 인정이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금융계약, 예금계약과 관련해서는 소멸시효가 5년 적용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합계약인데 자, 여러분들 우리 예금계약이나 보험계약이나 우리 계약 체결할 때 어떻습니까? 일일이 당사자 간의 구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합의해가지고 여러분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계약 일방 당사자가 마련한 어떤 약관에 따른 그런 계약서를 보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인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약관에 따른 계약이 바로 부합계약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금계약과 관련되는 소비임치계약, 상사계약, 부합계약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각종 예금계약이 법적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통예금, 저축예금. 그래서 보통예금이라는 것은 저축예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어떤 약정이라든지 그런 게 뭐 계약 기간이라든지 그런 게 따로 없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중에 대표적인 게 보통예금 그리고 저축예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제가 이제 문제집에도 있겠지만 그 보통예금과 저축예금의 차이 정도는 여러분 좀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보통예금, 저축예금은 둘 다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라면 가세 적용과 관련해서 자, 일반 가세 그리고 비가세 선택이 가능하지만 우체국 같은 경우는 비가세 상품만 존재한다는 거 보고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금자 보호법에서 양자가 다 보호됩니다. 반면에 보통계약 같은 경우는 자,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도 가능하지만 법인, 우리 회사 같은 데도 어떤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맺는 계약이 바로 보통예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이제 저축예금 같은 경우는 자, 실명의 개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은 가입할 수 없고요. 그래서 가계 우대성 예금이고, 그 다음에 가계 수표 약정 같은 게 가능하다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하고 저축예금, 물론 뒷부분에 나오는데 제가 잠깐, 어차피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제로 한 3번 이상 이제 들으셨던 분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어느 정도 뭐 이해가 되실 거고 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질권 설정이 금지되다. 그리고 단승 낚시 양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질권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거기 전당포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동산, 그 물건인 동산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어떤 돈을 빌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빌린 돈과 이자를 갚아주면 그 담보를 맡긴 담보물에 대해서 우리가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바로 질권이거든요. 그 질권은 그냥 여러분들 저당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만 저당권은 뭐 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토지라든지 그런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 질권은 우리 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요즘은 워낙 현금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소액 대출 같은 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그 뭐 전당포라든지 그런 질권 설정이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승낙을 하더라도 질권 설정이 아예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권 설정은 안 된다. 다만 양도는 가능하다. 어떨 때요? 우리가 그 금융기관에 통지를 하고 금융기관이 승낙을 하면 양도는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랬네요. 예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래서 입출금이 있는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라는 거. 자, 아까 제가 예금계약의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환결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사이 만약에 4년이 지난 상태에서 내가 다시 예금을 출금하든지 입금을 해버리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든요. 그러면 중단되면 남아있는 1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다시 5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그래서 이런 것도 케이스 같은 걸로 이렇게 문제를 여러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의미는 아셔야 됩니다. 의미를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각종 문제집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통하기를 통해서 이게 소멸시효구나. 그래서 날짜가 나오고, 이게 마지막 입금이나 출금이 있을 때부터 5년이 지나면 그때는 예금 청구를 하더라도 예금 청구가 안 될 수 있구나. 그런 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기예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기예금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뭡니까? 목돈을 갖다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약정기간이 끝난 다음에 내가 맡긴 원금에다가 약정한 이자를 반환받을 수 있는 그런 예금이 바로 정기예금이죠. 근데 정기예금 같은 경우, 자 보세요. 기한의 이익이라는 요 의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한의 이익은 누구한테 있다? 금융기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한의 이익이라는 거는요, 약정된 기간 동안에는 뭡니까? 그 돈을 금융기관이 알아서 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도 해지를 하는 거는요, 그러면 기한의 이익이 금융기관에 있는데 예금주가 나 이거 중도 해지할래요, 반환해 주세요 하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근데 우리 실무에서는 뭡니까? 처음에 약정한 금액보다는 훨씬 금액을 이자를 떨어뜨려 가지고 중도 해지를 해 주기는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다만 이제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한의 이익을 스스로 포기를 해 가지고 예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 그렇게 응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기한의 이익은 금융기관에 있다. 따라서 중도 해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별단예금. 별단예금은 시험에 나올 건 딱 하나입니다. 요 굵은 글씨 있죠. 그래서 처리가 곤란한 일시적인 어떤 보관금을 처리하기 위한 예금이다. 그게 바로 별단예금이고요. 그 다음 정기적금, 상호부금, 양자만 좀 비교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기적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작은 돈을 다달이, 뭐 일반적으로 이제 다달이죠. 그래서 적립을 해가지고 나중에 목돈을 마련하는 그런 예금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게 정기적금. 정기적금보다도 여러분 훨씬 상품이 많은 건 이제 자유적금입니다. 정기적금이라는 것은 어떤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매달 일정하죠. 그렇지만 자유적금이라는 건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고 그런 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우체국 상품에도 대부분이 자유적금 상품입니다. 근데 어쨌든 정기적금이라는 것은 적립식 그 상품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입자는 월부금을 납입할 의무가 없다라는 겁니다. 상호 약정에 의해서 자,
의무가 있다면요, 내가 만약에 월부금을 납입 안 하면 거기에 따른 페널티를 엄청 줄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이라든지 그런 걸 청구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거는 뭡니까? 스스로 월부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우리가 처음에 체결했던 금액에 대한 뭐 원금, 처음에 약정했던 금액을 받지 못한다는 불이익을 얻을 뿐이지, 그렇다고 월부금을 납입할 의무가 우리 예금주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그 상식선에서는 우리가 정기적금 들면 매달이 월부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의무가 있다면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손해배상이 대상이 되는군요. 근데 우리가 월 적립금을 납입하지 않는다고 어떤 손해배상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불이익을 갖다가 받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가 약정한 금액을 받지 못한다는 데 그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 월부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상호 부금하고 좀 구분하시면 돼요. 상호 부금이라는 것은 금융기관과 예금주가 서로 뭡니까? 약정을 해가지고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월부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금자가 부금 납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쌍무 계약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그다음에 편무 계약으로 보는 학자들도 많으니까 요 계약의 성질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뭐 양쪽 견해가 다 있잖아요. 근데 다만 월부금을 납입할 의무가 없는 것은 정기적금, 월부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상호부금이다라는 거 꼭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금계약의 성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성립이 여러분들 우편 이용계약의 성립에서 우리가 우체통에 넣은 때, 창구 접수했을 때, 방문 접수했을 때 그 각각을 정리했잖아요. 예금계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보험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계약이 성립돼야지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그 의무를 상대방 쪽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면 뭐 손해배상이라든지 그런 것들 청구할 수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 성립 시기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 그러면 과연 예금계약은 언제 성립할까? 그냥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예금계약이 성립한다라고 보는 게 바로 낙성계약서이고요. 그게 아니야, 어떤 현물이 오고 가야 된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요물계약서입니다. 근데 우리 예금계약과 관련해서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가장 대표적인 요물계약이 계약금 계약이랑 우리 예금계약이라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학자들의 견해도 좀 어느 정도 바뀌고 해가지고 뭐가 어떻다 이렇게 하기는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 예금거래 기본약관에서는 현금에 따르는 어떤 예금계약과 관련해서는 의사의 합치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를 받아 확인한 때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받아 확인한다는 건 뭡니까?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안 되고 현금을 받아 확인, 즉 현금이 전해져야지만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금거래 기본약관에서는 요물계약서를 따른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은 판단하고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 이제 점액수금 같은 경우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예금주가 금융기관에 가가지고요, 제가 돈을 500만 원 입금하겠습니다 라고 500만 원을 지급해서 그 금융기관 수납 직원이 받아서 확인하면 그런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자리를 비우기가 곤란하지만 현금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분들, 뭐 저기 동대문이나 남대문이나 이런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우리 상인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각종 금융기관이 그 상인들을 갖다 현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유치하려고 경쟁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직접 수납 직원이 가서 돈을 받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돈을 받아오다가 그 돈이 만약에 날치기한테 날치기가 그 돈을 강탈해 갔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 우리 시장의 그 상인이었던 김 사장님이 그 금융기관에 대해서 예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로도 연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금계약이 성립했다면요, 당연히 금융기관에 대해서 예금계약이 성립했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거고, 예금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겠죠.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수납 직원이냐, 아니면 지점장 내지 우체국장이냐, 아니면 지점장 우체국장의 정당한 대리권을 그 수여받은 사람이냐, 그 사람이냐에 따라서 점액수금으로 인한 계약의 성립이 인정되는지, 그게 이제 달라지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수납 직원 같은 경우는 돈을 수령할 권한은 그 점포 권한 안에서만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수납 직원이 단순히 편의를 봐줘서 그 거래하시는 분의 어떤 영업장에 가서 돈을 받아 확인하다가 오더라도 금융기관에서 와서 그것을 기록하지 않는 한,
어떻게 된다고요? 예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체국장이나 은행 지점장 같은 경우는 점의 수금에 대한 권한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받아서 확인하는 순간, 그러니까 그 김 사장님의 가게에서 받아서 확인하는 순간 예금 계약은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지점장이 오다가 날치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예금 계약이 성립하고요. 이미 성립했잖아요. 그러면은 김 사장님은 그 지점장이 속해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TM 계약에 대한 입금인데요. ATM 계약 같은 경우 여러분은 자 그냥 구분만 하시면 돼요. 자, 우리 뭡니까? 돈을 입금하기 위해서 뭐 자기 통장이라든지 카드라든지 아니면 자기 계좌라든지 그런 것들 누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현금을 갖다가 넣는 함이 열립니다. 그러면 그때 돈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돈을 투입하면 돈을 살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금액이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그때 확인 버튼을 누를 때 있잖아요. 그럼 과연 언제 성립할까? 자, 우리 통설 같은 경우는 현금 확인 버튼을 누를 때, 그러니까 확인 버튼을 누를 때가 바로 예금 계약이 성립하는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증권유예 입금인데, 자, 여기 수업 시간에 이제 처음 이제 강의 들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부분인데, 자, 이거는 저 나름대로 정리하는 대로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가장 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증권유예 의한 입금 중에 타점권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어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자 다른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건데 거기 이제 지급 제시 기간이 왔든지 해서 그 정권으로 여러분들 입금을 했을 때 과연 그 정권을 받자마자 예금 계약이 성립하느냐 아니면 좀 시간이 걸리고 난 다음에 성립하느냐 그 문제예요. 그래서 예금 성립의 시기와 관련해서 자 주심 위임설이고요, 양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심 위임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정지 조건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해제 조건서 양도설은 해제 조건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심 위임설 같은 경우는 자 바로 계약이 성립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부도 반환 시한이 지나고 이제 이 조건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때 이제 예금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사례로 나오더라도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1월 1일 날 타점권을 입금했다 하더라도 그 부도 반환 시한이 1월 5일이라면 1월 5일이 지나고 안전한 것을 확인했을 때 그때 예금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입금한 사람은 예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뭐 수십 출금식이라면 그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양도설은요. 자, 이건 아까 해제 조건설이라고 그랬죠. 해제 조건설이라는 것은 자 바로 계약이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타점권을 받는 순간에 예금 계약은 성립한 걸로 봐요. 그러면 1월 1일 날 타점권을 받았다. 그러면 양도설 입장에서는요, 예금 계약이 성립하고요. 다만 이후에 뭐 이게 부도 수표라든지 부도 어미라든지 그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정당한 완전한 어떤 어미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면요, 그때는 이제 소급해가지고 처음부터 예금 계약이 없는 걸로 보는 겁니다. 예금주 입장에서는 뭐가 좋습니까? 양도설이 좋죠. 근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안전한 게 좋잖아요. 그래서 주심 위임설하고 양도설하고 예금 계약의 성립 시기, 특히 타점권과 관련되는 예금 계약의 성립 시기와 관련된다라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자, 중요한 거는요. 예금 거래 기본 약관에서는 주심 위임설의 입장에 있다. 그래서 그 조문을 보면 주심 위임설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하고 일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타점권 입금과 관련해서 예금 거래 기본 약관은 주심 위임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다만 타점권 발행 자기압 수표 같은 경우라고 해요. 근데 요즘 자기압 수표는 거의 현금하고 같죠. 그래서 조금만 조회해 보면 바로 그게 안전한 수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가계 수표가 아니라 타 은행 발행의 타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압 수표. 이 경우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사고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 그러면 바로 입금계약 성립한다라는 거. 그래서 입금 기장을 마친 때 예금계약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여러분들 이제 자점권. 그러니까 신한은행에서 발행한 그 어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신한은행에 입금을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이제 돌아왔으니까 처음에 그것을 발행한 사람의 예금계좌 잔액에서 그것을 빼서 그 증권을 입금한 사람에게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음이라든지 가계수표라든지 그런 걸 발행하기 위해서 우리 하는 게 가계당좌예금이거든요. 그럼 거기에다가 금액을 입금을 하고요. 그 발행한 금액만큼 입금을 한 다음에 나중에 그게 전전 유통돼서 나중 자점권 그러니까 발행 기간에 다시 왔습니다. 그때 이제는 그 예금주의 통장에 돈을 빼다가 그것을 입금한 사람의 통장에 넣어주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밑줄 친 거 뒤에 거 보세요. 발행인의 잔고에서 현실로 인출되어 예입자의 계좌에 입금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로 입금이 돼야지 예금 계약이 성립하는 거고, 현실로 입금되지 않으면 예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금거래 기본약관에서도요, 개설점에서 지급해야 될 증권은 그날 안에 결제를 확인했을 때, 그러니까 결제 확인했다, 그러면 뭡니까? 예금 계약은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자기합수표, 그러니까 자점권 자기합수표 같은 경우는 바로 현금처럼 바로 뭡니까? 확인하면 입금 즉시 바로 예금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요즘에는 수표를 거의 이용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예전에 수표로 ATM기에 입금을 하면요, 자점권 같은 경우는 바로 통장 잔액에서 그 금액만큼 입금이 된 걸로 표시가 됩니다. 반면에 타점권 같은 경우는 그때 하루 정도 그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입금이 되냐, 입금이 인권분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는 자점권 타점권인데 그런 정도가 있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좌 송금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 정리한 대로만 보시면 돼요. 송금 신청 같은 경우는 입금 의뢰하고 입금 처리로 진행된다. 그 다음에 현금 같은 경우는 똑같이 처리해요. 그러니까 계좌 송금이라도 마찬가지로 현금이면 예금 원부 염장에다가 기입할 때, 그래서 받아서 확인하고 기입할 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증권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봤던 자점권이냐 타점권이냐 그것도 똑같은 원리로 그렇게 보면 된다.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예금거래 약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예금거래 같은 경우는 부합계약이라고 했죠. 즉 약관에 따르는 계약이다, 이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약관 일반이라고 돼서, 그러면 왜 나중에 약관을 들이밀면서 보험회사라든지 금융기관에서 자신들이 주장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꼼꼼히 읽어보지는 않지만, 자, 약관이 있으면 우리 뭐 핸드폰 가입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기에다가 사인을 해주세요 라는 그 자체가 뭡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어떤 암묵적인 동의가 되는 겁니다. 묵시적 동의가 되는 거. 현실적으로 우리가 동의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식의 어떤 암묵적 동의도 인정이 된다면 약관이 구속력이 생기는 거고요. 그럼 약관의 구속력에 따라서 우리는 의무이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약관 같은 경우는 필요하죠. 매번 거래를 할 때마다 뭡니까? 계약을 체결한다고 계약서 작성하고 서로 뭡니까? 밀고 당기고 하다 보면 제대로 된 계약도 안 나올 뿐더러 시간과 비용이 엄청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관을 이용을 하는데, 다만 약관 같은 경우는 자, 기업 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거래 상대방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법이 이제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우리 계약 거래의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약관의 계약 편입 요건 해가지고, 자, 첫 번째 보세요. 당사자 합의. 그 다음에 내용은 명시해줘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내용을 명시하면 되죠. 상대방이 이해가 딸려요. 머리가 상당히 나빠요. 그러면 그 사람에다가 막 칠판에다 갖다 대고 이해할 때까지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건 아닙니다. 이제 이런 상거래의 특성상 신속성을 엄청 요하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창구에서 그 이해시키려고 가외를 해줘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인지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평균인의 입장에서 이 정도 설명하고 이 정도 명시를 해주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금융기관으로서는 명시해야 되는 의무는 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내용 같은 경우는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게, 중요한 내용의 설명 의무는 반드시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매번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는 거, 자, 우리 1-1은 2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만날 때마다 다 뭡니까? 설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량적이고 신속적이고 다량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대량 신속 처리해야 되는 것들은 자, 설명 의무를 생략할 수 있다. 즉 아무리 중요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대량 신속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뭐 설명이 현재 곤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설명 의무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내용은 설명해야 된다. 물론 이것도 맞는 지문이긴 한데 예외가 없다, 이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량 신속으로 처리해야 될 의무라든지 설명이 현저히 곤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설명 의무의 어떤 면제가 인정이 된다는 거, 그거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과 개개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사본 복사본을 갖다가 건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본 제공 의무에 관해서는 다만 이제 고객의 요구가 있어야 돼요. 그냥 뭐 고객 요구도 안 했는데 사본
복사 안 해줬, 타본 안 줬다고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계약 내용의 공정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업 측에서, 즉 금융기관 측에서 작성하다 보니까 그네들 쪽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약의 내용이 흐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또 전문용어라든지 그런 걸 보고 제대로 이해를 못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혼돈하기 쉬운 그런 표현들은 원래 피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금융사고라든지 보험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실제 뭐 TV에서 자주 보는 거지만 어떻습니까? 해석의 문제 때문에 우리 피해자들, 소비자들이 피해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금거래 기본약관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그렇죠. 내용이 모호하다 그러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거해서 작성자에게 불이익한 방향으로 해석하겠답니다. 그러면요, 이게 작성자에게 불이익한다고 우리가 추정을 해보려면요, 그렇죠, 금융기관 쪽에서 자,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소송에서 입증이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입증을 하지 못하면 우리 고객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마지막에 보시면 기업 측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약관 규제법에 의해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약관 해석의 원칙이라고 돼서 일반 계약과는 다른 원칙이 적용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원칙보다는 다른 해석을 요한다. 그래서 왜냐하면 약관 자체가 기업에 유리하고 고객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 번째, 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게끔 객관적 통일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다음 두 번째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해서 글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이 애매모호하다 그러면 기업 측에, 즉 금융기관 측에 불리하게 해석한다, 그런 의미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개별 약정 무선의 원칙. 자, 이 부분은 시험에 벌써 2번이나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 약관이 따로 있더라도 당사자가 새로 합의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 합의가 또 그리고 기존에 있던 약관에 대해서 우선한다는 거. 그래서 개별적으로 약정한 내용이 기존의 어떤 약관보다도 우선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개별 약정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금거래 약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약관이라는 것은 미리 작성해서 정형화해 놓은 거다. 그래서 1번 보시면 모든 금융기관의 통일적인 약관 체계. 그렇죠? 여러분들이 금융기관마다 만약 약관 자체가 뒤죽박죽이다 그러면 뭐예요? 금융기관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표준적이고 통일적인 어떤 금융기관의 약관이 있어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채택하고 시행할지는 각 금융기관에 자율적으로 맡겨져 있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약관은 있다는 것. 다만 채택과 시행은 각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한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보시면 단 독립적인 상품 개발로 상품 특유의 어떤 독자적인 약관을 보유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단계별 약관 체계, 약관의 이원적 체계, 이 개념을 좀 분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약관의 이원적 체계와 관련해서 시험에 나왔던 거 있죠. 예금거래 기본약관, 예금 종류별 기본약관, 예금 종류별 약관, 당해 상품의 약관이 있다. 그럼 뭡니까? 가장 세부적인 거, 그거부터 먼저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해 상품의 약관부터 먼저 적용하고요. 그 다음 예금 종류별 약관 적용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하는 게 예금거래 기본약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8페이지. 자, 이 부분은 제가 계속 막 강조드렸던 부분인데, 자, 뒤에 이제 우편법, 그 다음 보험법, 뭐 다른 예금 관련되는 법들이 있죠. 그런 것들 물론 중요할 수도 있긴 한데, 그러나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예금거래 기본약관입니다. 다만 이제 예금거래 기본약관 같은 경우는 앞에 내용하고 상당히 중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처음부터 꼼꼼히 이렇게 좀 읽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1조부터 다 OX 지문을 갖다 그렇게 만들었었잖아요, 그 예전 문제집에서도. 그래서 한 번씩 꼭 좀 읽어 보십시오. 그래서 꼭 읽어 보시고, 다만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몇 개 문제 되는 것만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3조 보시면 거래 장소 보시면 예금주는 예금 계좌를 개설한 우체국에서 모든 예금 거래를 한다. 자, 우체국에서 모든 거래를 한다. 그러면 돈을 지급하는 것도요, 그렇죠, 우체국에서 하라. 근데 채권자가 예금주가 우체국에 찾아와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무슨 채무입니까? 자, 지참채무. 채무자가 돈을 들고 오는 지참채무가 아니라 요때. 그래서 예금 우리 반환 채권과 관련해서는 오늘 무슨 채무다? 추심채무입니다. 채권자가 돈을 달라라고 하는 추심채무다라는 거, 그 근거 규정이 되는 게 바로 3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다 중요한데 요즘 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제가 기본 그 강의 시간 때 좀 했던 것 같으니까 그거 좀 확인하시고, 제가 뭐 다 해드릴 수는 없고, 다만 중복되는 거는 뭐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내용 설명했던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여기만 나와 있는 특이한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자 보시면 8조 한번 보십시오. 8조 보시면 자 우리 6조 1항에 따라 6조 1항에 따라서 만약에 입금한 증권, 자 우리 앞에서 잠깐 봤던 증권이 지급 거절됐다는 건요, 돈 제대로 된 증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예금 원장에 기입을 했다면 이제 돈이 도는 게 아니니까 예금 원장세를 뺀 뒤 예금주에게 사실을 알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2항 보시면 우체국은 지급 거절된 증권을, 자 우체국은 지급 거절된 증권에 대해서 권리 보전 절차를 밟을 의무도 없고요, 백지 보충을 해야 될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 거절됐어요. 그러면 알려줘야겠죠. 당신이 제출한, 당신이 입금한 그 증권이 지금 부도 처리, 그러니까 지급 거절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입금한 것을 우리가 빼겠습니다라고 하면 예금주가 뛰어오겠죠. 그래서 그 예금주에게 사실을 알리고요. 그 다음에 예금주가 보세요. 반환 청구할 때는 돌려준다. 자 여기 보면 등장인물이 이제 예금주가 나올 거고 발행인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예금주가 반환 청구하면요 돌려주고, 그리고 예금계약에서는 그 금액만큼 삭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예금주 입장에서는요, 그 증권을 받았는데 증권이 지급 거절됐으니까 이때는 예금주가 그 이전 사람들한테 계속 책임을 충충 이런 식으로 물을 거랍니다. 묻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때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발행인 책임을 이제 돌려야 되겠죠. 처음 그것을 발행한 사람. 그래서 그때 만약에 발행인이 자 그렇구나, 그 예금 만약에 내 통장 잔액에서 그 금액만큼 빠져나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잔액이 뭐 부족했거나 그러면 대신 발행인이 와서 돈을 입금을 해준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금 계약은 정당하게 성립한 것이 되고, 그 지급 거절된 증권을 이때는 누구에게 돌려줍니까? 그렇죠. 이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주면 되죠. 예금주 입장에서는 예금 계약이 성립됐으니까, 자기는 입금됐으니까 아무런 손해가 없는 거고요. 다음 금융기관도요, 예금에 이렇게 예금을 계약이 성립했고, 그리고 그 발행인으로부터 그 금액만큼 돈을 받았으니까 아무런 문제 없죠. 근데 그 부도 처리된 지급 거절된 증권이 만약에 전전 유통된다면 또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준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 돈을 언제까지 이자 내라고 됐나요? 지급 거절된 날까지가 아니라 지급 거절된 날에 다음 날까지라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하십시오. 여기 있네요. 지급 거절한 날에 다음 영업일까지, 이 표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구조 1항 보시면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유를 정한다. 그래서 예금의 종류, 이자 이런 것들은 장관이 정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 여기 다 중요합니다. 진짜 여기는 제가 매번 저기 2016년도 강의할 때부터 매번 강조를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니까 좀 꼼꼼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음영처리 제가 기본서 말고도 새로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요약서 관련해서 지금 여러분들 음영 처리했던 것들 위주로, 그러니까 음영 처리가 거의 다 돼 있죠. 근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다음 12조 보시면 자 양도 질권 설정,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질권 설정, 금융기관이 승낙하더라도 안 된다 그랬어요. 다만 양도는 가능하다. 양도는 뭔지 알죠? 내 통장을 다른 채권자가 그걸 갖다가 가져가서 그 채권자가 금융기관에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답니다. 자, 그게 바로 양도입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B에게 자 1,000만 원을 빚을 졌어요. 근데 A는 우체국에 1,000만 원 예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체국한테 통지를 하는 거예요. 너한테 받아야 돼. 우체국 너네한테 받아야 될 1,000만 원을 내 채권자인 B한테 넘길 거야. 그런데 금융기관이 그것을 즉 우체국이 승낙을 했다면 그때 만기가 됐을 때 만약에 B가 그 1,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입출금이 자로운 예금은 양도는 가능합니다. 즉 승낙이 있다면. 그렇지만 질권 설정은 안 된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거치면 안 돼요. 예전 문제에서 정말로 제가 참 좋다고 느낀 게 뒤쪽에 있는 우체국 예금 상품과 관련해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들 있죠. 그걸 집어넣어놓고,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게 듬뿍이었나요? 듬뿍 MMDA 관련 개인 그 MMD 듬뿍과 관련해가지고 요거는 뭡니까? 금융기관에 승낙이 있더라도 질권 설정은 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금융기관에 승낙이 있으면 양도는 가능하다. 맞는 지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적립식이나 예치식 같은 경우, 그 경우는 자 금융기관에 승낙이 있으면 이때는 양도뿐만 아니라 질권 설정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양자를 좀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이제 여러분들 이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자체로 여러분 충분히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나온 것들도 많고 하니까 좀 꼼꼼하게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기 112페이지 보시면 그 약관 변경이 있죠. 자,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1개월 전에 한 달간 자 어디에다가 게시하면 돼요? 우체국이랑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하면 금융기관에서는 다 하는 게 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에게, 즉 예금주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약간의 변경됐다는 거. 그러니까 금리가 기존에 3%였는데 뭐 1%로 변경이 됐다. 이러면은 단지 인터넷이라든지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우체국 창구에 그렇게 게시하는 것만은 부족하고요. 막 일간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현금 ATM기 거기도 화면에도 화면에 띄우든지 아니면 인터넷 그 스마트폰 그 하는 거 있죠. 거기도 화면에 띄우든지 하여튼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1개월 동안 게시를 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1조 1항은 아까 말씀드린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 그걸 갖다가 규정해 놓은 거네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저기 앞에 잠깐 돌아가셔가지고 15조 딱 보시면 보세요. 일반적인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는 전화나 이메일을 해서 통보를 하고요. 그러나 자, 사망 보세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때는 이미 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할 때는 반드시 뭘로 하라고요? 서면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그 일반적인 사항, 저 굵은 글씨 해놓은 거 있죠. 일반적인 사항은 그냥 전화나 아니면 이메일 이용해서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사항이라는 거는 뭐 우리에게 어떤 권리 의무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들이에요. 뭐 우체국이 뭐 바로 옆 건물로 이전됐다든지 아니면 우체국에서 이번에 뭐 ATM기를 몇 대 더 들여놔서 여러분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굳이 서면으로 알릴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전화로 알려도 된다. 다만 이미 해지 아니면 중도 해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미 해지 같은 거, 이미 해지란 거 뭐예요? 스스로 그냥 중간에 해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중요한 의사 표시를 할 때는 자, 어떻게 하라고요? 서면으로 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가 가능한 이유는 뭡니까? 만약에 이렇게 적립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약정인 기간이 있는데 약정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렇게 했다. 당사자는 어떤 이미지라는 것은 계약에 위반해가지고 이것을 쌍방 그 당사자의 그 계약의 상대방이 그것을 해지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반드시 어떻게 서면으로 해라. 그리고 그 통지가 서면으로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도달해야지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다 정리를 해놨잖아요. 정리를 하기보다는 다 해놨으니까 꼼꼼하게 그렇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13페이지에 보시면 예금거래 상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금거래 상대방은 여러분들 뭐하고 뭐예요? 우리 민법에서 권리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자연인과 법인,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재단,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연인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제 뭐 성년자라든지 그런 분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제한 능력자들이에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그게 미성년자, 피안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으로 나누고요. 그 각각의 그 능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능력이라는 거, 행위 능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우리가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데, 자, 제한 능력자는 중에서 첫 번째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 없고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대리를 통해서 할 수 있다. 피한정 후견인은요,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이 있으니까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우리 가정법원에서 피한정 후견인을 선고할 때요, 요런 범위에 대해서는 동의나 대리를 해라고 그렇게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한 범위 내에서는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가정법원에서 너 100만 원 이상의 거래를 할 때는 언제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이렇게 한다면요, 예금 계약이라도 100만 원 이상의 예금 계약을 하거나 뭐 적금을 넣거나 그렇게 한다면요, 또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피성년 후견이라는 게 있었죠. 피성년 후견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에서 피성년 후견인으로 선고받은 자입니다. 이 친구들은 좀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당연히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자, 이거는 대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즉 후견인, 가정법원에서 정해준 후견인의 대리를 통해서만. 이분들은 동의를 해주더라도 동의해준 내용대로의 어떤 법률 행위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그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제가 그 케이스 문제 하나 이렇게 냈더니 좀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동의나 대리를 통해서 법률 행위를 해야 되는데 단독으로 했다. 그러면요, 그렇죠, 이거는 제한 능력자 본인이나 그 법정 대리인, 후견인 이런 사람이 그 계약을 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그 우편 이용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제한 능력자 행위는 어떻게 하는 걸 보여요?
우편 이용 계약에서는 유효한 걸 봅니다. 그때는 동의나 대리를 얻지 않더라도 미성년자가 우편 이용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은 유효한 걸로 보는 데 비해서 예금 계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예금 계약은 일반적인 우리 법률 관계 그 계약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중간에 취소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는 뭡니까? 손해볼 게 없습니다. 만약에 일반 상거래에서 여러분들 물건을 샀다가 나중에 취소를 하면 너덜너덜해진 그 상품을 돌려주고 내가 그 미성년 측에서 냈던 돈을 돌려주니까 상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손해가 크겠지만 저기 예금 거액 같은 경우는요, 그럼 취소하면요 자기가 입금한 거 그냥 돌려주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큰 손해는 없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건요, 당좌 예금 거래 같은 경우는 자 요게 예금 계약 자체로 그냥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 발행된 뭐 어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전 유통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거래 질서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한 능력자가 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한 능력자의 단독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114페이지 그 4번까지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대리인, 그래서 모든 법률 행위를 본인이 직접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보험계약 같은 경우도 우리 뭐 지정 대리인 청구 제도 이런 것들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법인 같은 경우는 어떤 뭐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법인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대리권을 수여해서 대리인이 어떤 예금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 대리라는 것은 여러분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자, 대리라는 것은 자, 홍길동의 대리인 홍길순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 홍길순이는요, 홍길순 자신의 명의로 예금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계약을 그렇게 체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명의로. 누구의 명의로? 본인. 이때 본인이라는 것은 홍길동, 즉 대리권을 수유한 본인의 명의로 하고요. 그리고 그 계약이 성립됐다면 그 계약의 효력도 누구한테요? 그렇죠. 본인에게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예금 계약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일반적인 금융 계약 같은 경우는 자, 본인 명의 홍길동 이렇게 돼 있으면 밑에다가 여러분들 대 해가지고 대리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홍길순 이렇게 써요. 그래서 본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리고 그 계약의 효력은 누구한테? 홍길동, 즉 본인에게 미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예금 계약이 성립됐으니까 나중에 예금 계약에 대한 예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때 누가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본인. 물론 이제 대리라는 거는 포괄적인 대리도 물론 수리권을 할 수 있게 하겠지만 포괄적인 대리권 수요가 안 된다면 뭡니까? 홍길순이한테 예금 계약을 체결하는 권한만을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금을 찾을 때는 홍길순이가 찾을 수 없어요. 그때 찾으려면 다시 별도의 홍길순이에게 예금을 찾을 수 있는, 예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 즉 대리권도 수여를 해야 된다라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리인과의 거래 시 유의사항, 본인이 아니니까요. 그때는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리인 같으면 진짜 이 사람이 대리인이 맞는지, 어떤 대리권 수여할 때 보통 위임장 같은 걸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정당한 위임장을 가지고 왔는지, 그리고 본인의 뭐 의사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으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법정 대리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임의 대리인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대리인을 수여하는 것, 대리권을 수여해서 대리인을 선정하는 것을 우리가 임의 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홍길동이가 홍길순이한테 너 나 대신해서 예금계약 체결해줘. 이게 뭐 그냥 임의 대리인. 법정 대리라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대리인으로 선임된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법정 대리인 해가지고 부모님 있죠. 우리 미성년자 자녀를 대신해서 우리 어떤 법률 행위를 하잖아요. 그런 부모는 그 법정 대리인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 이제 보면 우리 아까 한정 후견 그 피성년 후견인에 대한 후견인들이라 각종 후견인이라든지 아니면 상속 재산을 관리하는 상속 재산 관리인이나 아니면 부재자 재산을 관리하는 부재자 재산 관리, 다 법원에서 선임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 법정 대리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법정 대리인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 다만 그분들 같은 경우는 확인 방법이요. 그렇죠. 가족관계 등록부라든지 뭐 법원에서 선임했다면 그 선임했다는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선임 심판서라든지 그런 걸 확인하면 되겠다. 다만 보세요. 예금의 중도 해지와 담보 대출 같은. 근데 중도 해지랑 담보 대출이라는 거는 뭡니까? 예금주에게 상당히 큰 난리죠. 불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대리인이 아무리 정당한 대리인이 왔다 하더라도 이때는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물어볼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래서 1번 보시면 금융기관이 아무리 번호 일치하고 하더라도 중도 해지, 그 다음에 담보대출
자, 번호가 일치하고 도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치한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면적되는 게 아니라 성관 주의 의무까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성관 주의 의무에서 요구하는 것들은요, 이런 사례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임의해지나 중도 담보 대출 같은 경우는요, 그때는 본인의 의사까지 확인해야지 면적된다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위임장 외에도 예금주 본인의 의사 확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외국인과의 거래는 그냥 가볍게 보십시오. 외국인이라도 자, 우리 행위지 법률에 따라 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주자, 비거주자는 차이를 두고 구분하는데, 외국인이고 거주자는, 자, 외국인이면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근데 그걸 워낙 예금 거래를 한다. 그럼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비거주자라고 외국인이 여기 와서 외국간 거래를 하는 것도 물론 이제 자유롭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15페이지 보시면 법인과의 거래. 자, 법인은 그냥 여러분 회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법인 제도에서 1, 2, 3, 4번 여러분들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사와의 거래 그 관련해 가지고, 자, 회사라는 거는 여러분들 어떤 자연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사와 우리가 뭐 어떻게 거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럼 회사에 보통은 이제 대표자,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대표자, 뭐 큰 회사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가 직접 거래를 하지는 않겠고 그 예금 거래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직원하고 거래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 한명회사나 합자회사 같은 경우는 업무집행사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원칙적으로 예금 거래하는 게 원칙인데, 근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회사에서는 뭐 하진 않을 겁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여러분 이제 당좌 거래가 중요한데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예금 거래를 하더라도 그 법인 예금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돈을 갖다가 입금을 하거나 예금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 등기부 등본, 즉 소위 말하는 상업 등기부를 떼어세우라고 하진 않습니다. 왜요? 그거 모르더라도 금융기관에서 손해볼 거 없잖아요. 돈 받았던 걸 다시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당좌 거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상업 등기부를 그러니까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럼 상업 등기부에 보면 일반적으로 회사명, 그 다음에 회사 뭐 위치, 주소 같은 거죠. 주소, 그 다음에 대표이사 성명, 뭐 그런 것들이 다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공동 대표이사들을 채택하고 있다, 즉 2명 이상의 대표이사가 채택해 있다. 근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돈을 인출해 가려고 한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요, 이 회사는 공동 대표이사 제도를 두고 있는데라고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바로 뒤에 나오니까 그렇게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당장 거래할 때는 우리 상업 등기부를 진구한다라는 거, 그래서 엄격하게 확인, 즉 등기부 등본과 인감 증명 등 요거를 요구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 예금의 경우에는 그런 거 안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뭐 등기부 등본이나 인감증명서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회사 이름, 대표권자의 성명, 인감 정도 받아두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하셔야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일반 거래 같은 경우에, 자, 공동 대표이사 제도를 두고 있는 회사에서 대표 혼자 1인이 와서 예금을 인출해 가려고 할 때 금융기관에서는 알 턱이 없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의라고 하면서 표현 대표이사 제도라는 걸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표현 대표라는 거는 딴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냥 대표적인 것만 하나 말할게요. 이 사람에게 대표권이 있는데, 대표권은 있지만 그 대표권의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더라도 상대방으로서는 정당한 이유, 그 믿은 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계약의 내용대로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혼자서 예금 거래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 예금 그 인출을 할 때도 혼자 봤어요. 금융기관으로서는 뭐 법인 등기부 등본이나 뭐 상업 등기부죠, 그런 걸 갖다가 확인을 안 하니까 공동 대표이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에게 예금을 지급했는데 나중에 그게 사고가 난 겁니다. 그렇더라도 금융기관에서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요, 당좌 거래 같은 경우는 안 되겠죠. 왜요? 처음부터 등기부를 우리가 확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회사는 단독 대표가 아닌 공동 대표이사 제도를 두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 예금 인출을 했을 때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대표이사는 왜 안 오셨습니까? 다른 대표이사는 뭐 위임을 받으셨습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 예금을 인출을 해줘야지 면책이 될 수 있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 거래 명의를 꼭 대표자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뭐 자금 부장이라는 직책이 있다면 자금 부장,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땡땡 회사 자금 부장 홍길동.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히 땡땡 회사 홍길동 아니면 자금 부장 홍길동 이러면 이게 개인의
개인 명의의 예금인지 아니면 법인 명의의 예금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권해주는 거는 땡땡 회사 자금부장, 그러니까 회사명, 직책, 성명까지 그렇게 있으면 요 예금은 회사 즉 법인 예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가급적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대표이사제를 혜택하고 있는 거에 거래했을 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런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등기부에 공동대표이사제를 두고 있으면 등기부에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등기부에 기재가 됐으면 상대방인 그것을 알고 있는 거죠. 악의로 의제가 돼요. 그렇지만 예금계약 같은 경우는 아까 등기부를 갖다가 확인을 안 해도 예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악의로 꼭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 예금계약 같은 경우는 예금 인출을 만약에 단독 대표가 1인 대표가 그냥 단독을 했다 하더라도 면책될 수가 있는 반면에 당좌 거래 같은 경우는 표현 대표이사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자신의 면적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시험에 나왔던 게 공동 대표이사 제도를 두고 있으면서 개별적 위임은 가능한가, 포괄적 위임은 가능한가. 결론만 알아두시면 돼요. 개별적 위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다음 모든 행위를 갖다 공동 대표가 다 했나 오히려 능률도 떨어지고요, 더 비효율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개별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김 이사가 다 해, 이렇게 다른 대표이사들이 위임을 할 수는 있습니다. 반면에 포괄적 위임, 앞으로 우리 회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너 혼자 해, 이거는 공동대표이사제도를 준 취지에 반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 회사와의 거래,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학교 법인과의 거래할 때는 교비에게는 누가, 순서만 보십시오. 편성은 누가 한다고? 학교장이 편성하고요. 그것을 시민은 역시 시민은 이사에서 하고, 그리고 나중에 심의 의결은 이사에서 해주면 그 집행은 학교장이 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돈을 갖다 써야 되는데 돈 쓸 때는 누가 제일 잘합니까? 그렇죠? 그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장이 제일 잘 알겠죠. 그래서 교장이 이렇게 돈 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올리면 이사회 모여서 그것을 토론하고 깎을 건 깎고 다음에 지원할 건 지원하고 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땅땅땅 의결을 해주면 학교장이 집행한다고요. 요거는 전형적으로 우리나라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정부에 있어서 예산은 편성은 누가 합니까? 정부가 하죠. 그래서 정부가 우리 그 국회에 보내기 전에 각 이제 부처마다 쓸 돈들을 써내겠죠. 쓰고 내면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제 주로 깎는 거죠. 함부로 정액은 못해요. 깎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자기 지역구에 이제 올라온 돈이 있으면 그건 어떻게라도 뭡니까? 전액을 하려고 그러고 아니면 보존을 자꾸 해두려고 그러고 자기 지역구가 아니면 다른 돈을 깎아서라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심의 의결은 국회에서 하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집행을 행정부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성을 행정부에서 하면 심의 의결은 국회에서 하고 나중에 집행을 행정부에 하듯이 교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편성을 하고요. 그 다음 이사에서 심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다시 학교장이 집행을 한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학교장하고 사립학교 같은 학교장하고 이사회 그 사람들이 가지는 개편 해가지고 친인척이나 그런 경우가 많아서 문제되기는 하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걸 좀 방지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가 같은 경우, 국가 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감사원이 와서 나중에 세입 세출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고 대통령한테나 차년도 국회에다 보고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또 그 국회에서 결산을 또 심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는 하는데요. 학교 교비에게 관련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 학교 교비에게는 학교장 명의로 예금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 이거는 우리 제가 앞에서 늘 말씀드렸지만 사법관계로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민사소송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격 없는 단체와의 거래라고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암기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좀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공부하셨을 때는 좀 기억이 될 건데 법인격 없는 사단, 법인격 없는 재단, 조합,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시고요. 법인격이 없는다는 말은 뭐냐면요, 실체는 다 갖췄어요. 규약도 갖추고 조직도 갖추고 구성원도 있고 그런 법인격 없는 사단의 경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다만 법인 설립 등기를 안 한 거예요. 설립 신고, 설립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출생해야지 사람으로서 출생만 하면요 자연인이 그래가지고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설립 등기를 해야지만 법인격이 부여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파트 자치위원회라든지 아파트 입주민 회의 아니면 교회 같은 경우는 설립 등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단체들의 재산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어느 정도 규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예금 같은 것도 어마어마한 양이죠. 우리 개인이 하는 거 보면 몇십 배, 몇천 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재산 관계를 어떻게, 재산의 어떤 기속 관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자, 결론만 알아두십시오. 법인격 없는 사당 같은 경우는 자, 그 예시들 있죠. 뭐 교회 종중 등, 뭐 아까 말했던 아파트 입주자의 같은 예시 좀 기억하시고, 자, 이들은 자 합유다라는 거 그걸 기억. 미쳤죠. 합의가 아니고 총유다라는 거 그걸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총유라는 것은요 지분 따로 없고요, 그냥 그 사용 수익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가서 그걸 사용 수익만 할지, 내가 교회 헌금을 갖다가 뭐 얼마분의 얼마를 냈다고 그것을 교회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거랑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총유 또는 준총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소유권 이외의 재산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걸 우리가 준총유라고 하는데, 시험에는 총유, 준총유 구분하지는 않을 겁니다. 반면에 이제 법인격 없는 재단 같은 경우는요, 자,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법인격 없는 재단은 자, 합유, 그 권리 능력 없는 사단도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적용이 안 되고, 총유가 적용이 안 되고요. 조합도 아니기 때문에 합의도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 재단의 명의로 이제 할 수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재단의 명의로 받아준다라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준총유, 준합유는 안 되고요. 그러나 재단 법인에 관한 경우를 유추 적용, 그러니까 직접 적용을 하는 게 유추 적용해서, 그러니까 이때는 뭡니까? 재단의 대표자고 예금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 대표자나 관리자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합이 있는데, 조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2인 이상이 그냥 동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때는 조합 지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자, 우리 조합 재산에 대해서 이제야 합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 실수를 했는데, 권리 능력 없는 사단 같은 경우는 총유고요, 조합 같은 경우는 합유입니다. 합유. 그래서 이때는 지분은 있긴 있는데 지분 처분이 공유 지분처럼 자유롭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정도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제 지분 뭐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여러분 이해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조합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조합은 전원의 명의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금 통장에 조합원이 50명이다 그러면 예금 통장에 50명 이름을 다 쓰고 50명이 가서 직접 사인을 다 해서 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 민법에서 인정합니다. 그때는 업무 집행 사원을 둬서 할 수 있다라는 거. 소위 말하는 대표자를 둬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금의 입금과 지급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쉬었다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